제주 해상에서 선원 10명이 탄 어선이 뒤집혀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구조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사고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 밤 8시쯤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남서쪽으로 12km 떨어진 해상에서 32톤급 어선이 뒤집혔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6명, 외국인 4명 등 선원 1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직후 경비함 12척과 연안구조정 2척 등을 급파하고 민간 어선과 해군 소속 선박, 항공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된 승선원은 인도네시아 국적 1명, 베트남 국적 3명과 한국인 선장 A씨까지 모두 5명입니다. 해경은 구조된 5명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A씨가 저체온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승선원들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고 해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초속 20m에 달하는 강풍과 3m 높이의 너울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와 해경의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실종자 파악과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지 해상 기상 상태를 고려해 구조대원 안전에도 만전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제주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서 선장 출신의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해상법 전공의 김인현 교수가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김인현입니다. 예. 오늘 전복된 어선의 규모가 32톤급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정도면? 예, 좀 작은 선박인데 길이로 봐서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m에서 25m 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작은 선박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20에서 한 25m 정도.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는 어선이 바로 그 어선 같은데 완전히 지금 이제 뒤집힌 상태로 민간 어선이 접근해서 지금 구조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지금 아무래도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까? 야간이다 보니까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또 야간이고 보니까 파도도 높기 때문에 뭐 구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해경에서 이제 500톤급 해경 경비함까지 이제 출동을 한 상태인데 뭐가 예. 가장 어려울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예. 배가 뭐 뒤집혔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찾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예. 강풍과 또 너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풍 있고 당시에 지금 현장이 이제 3m 너울까지 지금 관측이 된다고 그러죠? 예, 뭐 강풍 3m 너울 정도면은 뭐 배가 또 옆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아주 조금은 나쁜 상태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작은 어선에 대해서는요. 운항을 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뭐 운항하기에는 어렵진 않은데 배가 옆으로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예. 예, 운항하기는 어렵지 않겠으나 좌우로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지금 여수에서도 어선 침몰이 있지 않았습니까? 선원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는 이유는 기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뭐 여수 침몰은 저도 원인을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고요. 예. 오늘과 같은 그 사고는 어느 정도 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뭐 강풍이 있고 또 너울이 한 3m 정도 된다 그러면은 예. 배가 이제 옆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예. 근데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이게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전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기울어졌을 때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이제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고는 복원력이 부족해서 넘어져서 전복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복원력이 선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너울이 워낙 심해서 그 복원력을 작동할 기회조차 없었는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오늘 기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기상 악화에 대비해서 출항 전에 이제 선체 관리나
선원들 안전 이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예, 특히 이제 보건성 관점에서는 우리가 높은 쪽에다가 물건을 많이 실어버리면은 보건성이 약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 어떻게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위에 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무게 아래에 배의 아래에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배의 위쪽에 무게가 가버리면은 보건성이 이제 상실이 돼버리기 때문에 배가 출항할 때 뭐 갑판상에 높은 곳에 뭐 어구를 둔다든지 또 고기를 많이 싣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금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출항 전 관리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교수님 선장 출신이시니까요. 배에 이미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배가 좌우로 흔들리고 강풍이 많이 부는 상황이라면 그때 주의해야 할 안전법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선원들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우선 바다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구명조끼가 뭐 일하는데도 불편 또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게 구명의가 있습니다. 옷처럼 생긴 그 구명 도구가 있기 때문에 구명의를 반드시 입고 있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앞서 정부가 구명조끼 착용 강화 등 그 강화된 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은 어선 사고가 계속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재발 방지 위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안전과 관련되는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건성을 갖춰야 된다 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돌 예방 규칙을 익혀야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직무 교육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 교육도 중요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보건성을 반드시 갖춘 상태로 항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해경은 지금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승선원들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3사람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려졌다는 국회 봉쇄 지시와 함께 체포조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 기일에서 처음 증인석에 앉는 인물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입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 53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체포 명단을 방첩사에서 전해들어 조태용 원장에게 모두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조 원장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데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조 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는 체포 지시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체포조 운영 의혹에는 경찰 수뇌부도 관여됐는데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의사를 전해 헌재 차원의 신문은 어렵게 됐습니다. 대신 헌재는 증인으로 나오는 경찰 2인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국회 봉쇄 지시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8차 변론 마지막으로 증인대에 서는 건 헌재가 유일하게 직접 부른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 직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됐는데 앞서 헌재에 나왔던 이 전 사령관이 자신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증언 대부분을 거부한 상황에서 조 단장 신문을 통해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을 진행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추가 변론을 고려하더라도 최종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에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차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합니다. 헌재가 한 총리를 부르지 않기로 한 건 한 총리가 국회 등에서 계엄 당시 상황을 설명한 만큼 충분히 증거 자료가 쌓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8차 변론 기일에 증인 신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면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추가 기일 지정 여부는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위한 기일이 별도로 정해질지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강희구 대통령실 1부속실장 등 3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추가 변론 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증인 신청을 한 건 했었는데 혹시 누구 말씀하십니까? 강의구 증인 신청. 그건 아까 제가 확인했고요. 당연히 지금 평의가 안 됐기 때문에 평의를 거쳐서 체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최종 선고일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7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오히려 시민들이 군인을 폭행했다며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공방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이 국회 앞에 속속 집결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겠다는 의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 시민들이 군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없었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강조하며 국회 측과 설전을 벌이다 나온 발언입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규정한 경고성 계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을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제기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리인 자격으로 증인신문에 나서 선관위 사무총장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돼 있어요. 그걸 규칙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법원이나 헌재에서 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이 사안은. 법은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인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논리에 대해 투표 단계나 분류기 조작이라면 모를까 결과가 확정되는 개표 단계에서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봐도 이런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자신은 폭력 사태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에게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서부지법 폭동 전후로 국민 저항권을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가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면 있는 거야.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이번 주에도 당당하게 여러분이 밀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이런 전 목사가 폭동을 부추겼다며 다수의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전 목사에게 방조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범행 도구나 자금, 장소를 제공하는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격려나 조언, 정보 제공 행위도 정신적 방조로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례를 바탕으로 전 목사의 행위를 폭력 사태에 대한 정신적 방조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전 목사에게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입건된 시위대에 내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 결의를 유발,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된 피선동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란 결의를 유발, 강화시켰는지에 대한 수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그동안 전 목사의 발언이 담긴 영상 분석과 법리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 목사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국회에서는 2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각종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여당은 민주당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을 부각시켰습니다. 정윤용 기자입니다. 야당은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게 계엄 당일이라며 수사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엔 공천 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등 여러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계엄 배경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위헌정당 해산을 경고하기도 했는데, 정권을 잡기 위해 국가 근간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흔드는 국민의힘을 과연 공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에 국회 본회의장 여당 의석 쪽에서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파면이 되면 명태균 의혹은 물론 최상병 사건, 주가 조작 등 모든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내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그야말로 입만 벌리면 구라, 입 벌구 대통령, 입 벌구 정권이 되고 마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여당은 탄핵 심판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며 야당의 탄핵 공작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유튜브에 출연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주고 답변을 준비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김병주 의원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라 얘기를 합니다. 5일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미리 준비를 시키고, 또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을 두곤 정보기관 2인자로서 대북 공작을 하랬더니 탄핵 공작을 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 법치를 지키려는 보통 사람들이라며 충정을 깎아내리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개인 윤석열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탄핵 심판의 공정함을 끝까지 요구해 주십시오. 외교 분야 질의에선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외교관이 오락가락한다고 문제 삼았고, 야당은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떨어졌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권한대행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실체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실제 회의가 있었는지는 재판에서 다퉈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고 대행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 질의에 의정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후라도 관련 기록을 받아서 의안 번호를 부여하려 엿새를 기다렸지만 이후에도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회의록 등 원했던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가 정치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거듭 높인 반면 야당은 여당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시기가 빨라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난달에 이어 20여일 만에 두 번째 항의 방문에 나선 겁니다. 여당은 먼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이 17차례 열렸던 데 비해 윤 대통령 심판은 8차례에 불과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함으로 인해서 직무 정지된 국무위원들이 하루빨리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보다 먼저 접수됐음에도 헌재가 마 후보자 재판에만 속도를 내면서 불공정 비판을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 측 반발에도 검찰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탄핵 심판 규정을 무시한 격이라며 법치가 아닌 인치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건 탄핵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맞섰습니다. 증거 채택 문제나 증인의 어떤 진술을 믿을지는 전적으로 헌재가 판단할 영역이라는 겁니다. 증거 조사를 빌미로 파면 결정을 막고 혹 파면되더라도 이에 불복하겠다는 속셈 아니겠냐며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도 정통 보수를 할 수 있겠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동조하고 있어요. 아니냐, 파괴하고 있어요. 이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파괴자입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진술 가운데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발언은 국방부 측도 부인한 명백한 거짓말. 그리고 국회 연설에서 야당이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은 헛소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 속에 여야 여론전도 격화하는 모습인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지지층 결집을 위해 분열과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오는 28일까지로 15일 연장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안건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29명, 반대 58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던 핵심 증인들이 다수 불출석하는 등 국정조사의 원활한 조사를 방해한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충실한 진상규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연장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국회 개헌 토론회에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자연스레 조기 대선 가능성과 연결짓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다른 여권 주자들도 저마다 개헌과 탄핵 관련 메시지를 앞세워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여권 유력 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 토론회 참석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토론회장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집결했습니다.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거나 조기 대선 전 새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인데 오 시장은 일단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조기 대선에 대한 논의에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여권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에 지방분권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굵직한 메시지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또 오 시장을 향한 야권의 견제구 카드로 분석되는 명태균 특검법에도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 질문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언론 노출을 줄였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를 찾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복귀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론적인 입장을 공표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나왔고요. 공정한 헌법재판을 이루어지도록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게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예정됐던 오 시장의 국회 방문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시점을 고려한 기자회견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전국 현안을 논의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설 연휴 기간 자신을 정계로 이끈 이회창 전 총재를 만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추이를 보며 재등판 시기를 저울질하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당 차원에선 여전히 조기 대선 언급 자체를 삼가는 기류지만 보폭을 넓히는 유력 주자들의 행보에는 사실상 대권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내일 국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부겸 전 총리와도 회동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먼저 회동을 제안했다며 특별히 논의 의제를 정한 것이 아닌 통합하려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민주당 내 극단과 배제의 문화를 함께 배격해 나가야 한다며 자신을 비롯한 친문재인계 정치인들도 뼈아픈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과거 친문이 민주당 주류였을 때 과연 화합하고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했다고 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다양성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은 구조는 친문계가 당을 운영할 때 만들어졌다며 팬덤 정치와 관련해 강성당원, 이른바 개딸 탓을 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백현동 발언과 양형 증인 채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선 과거 성남시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신문 과정에선 국토부 협박으로 부지 용도를 바꿨었다는 과거 이 대표 발언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꿀 의도가 없었고 사실상 국토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국토부의 협박은 없지 않았냐며 발언이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여 방송인 겸 한양대 겸임교수인 정준희 씨를 양형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검찰은 정 씨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전 정 씨를 신문한 뒤 같은 날 오후 검찰 구형이 진행될 결심 공판까지 마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이 대표는 예정돼 있던 거란 짧은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2심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그렇게 예정돼 있었습니다. 3차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법원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지 법원은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변론 기회를 17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 기회는 내일까지 8번입니다. 너무 형평성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공정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함으로 인해서 직무정지된 국무위원들이 하루빨리 본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다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극우 세력과 함께 헌재 불복에 나서겠다는 속내만 가득합니다. 헌법 해석 최고 기관으로서 헌재의 권위는 물론이고 사법부에 대한 존중,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 질서를 스스로 파괴하겠다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사건 진행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다.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항의 방문이었는데 또다시 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헌재는 사실은 그 일반 사법제도와 달리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예요. 불가역적입니다. 한번 심리를 하면 불가역적인 상황이라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중하고 그다음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사후 동의를 누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자면 국민 여론도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재를 두고 우리가 정치와 법치의 그 경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헌재가 분쟁의 최종 종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시작점 같은 자꾸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보면은 심리도 약간 신용만 하는 듯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그 어떤 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그러니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그리고 증인 숫자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지금 뭐 34명 가운데 윤 대통령 측 34명 신청했는데 8명만 받았거든요. 근데 이 2명은 양쪽 국회 소추단과 같이 함께 했던 증인이라 실제 6명만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권성동 의원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차례 변론을 했는데 지금 8차례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뭐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80일을 탄핵 심리 기간에 준 거는 그거 꼭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라는 차원에서 한 건데 뭔가 속도에 조금 치중하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이제 헌재 흔들기가 좀 도를 넘어섰다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 항의 방문인데 재판 절차에 대한 이의는 재판 과정에서 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법정 밖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헌재 흔들기를 하는 의도는 결국에 이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고 법원인데 그걸 뭐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마저 드러내고 있는 거여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때하고 이제 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범죄가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증인도 더 많이 신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전 국민이 그걸 생중계로 지켜봤어요. 그런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무슨 국정농단이나 직권남용 이런 사건이 아니고 계엄군이 총을 들고 입법기관인 이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그걸 기도했던 사건입니다. 때문에 그거하고 단순 비교를 통해서 17차례니 8차례니 이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이나 혹은 그 재판관 가족들의 사회적인 활동까지 지적을 하면서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문제 제기를 계속했는데 저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여당이지 않습니까? 여당이면 헌법을 존중하고 법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 헌정 체제의 공백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신속성입니다.
신속성과 더불어 신중함이 중요한데 저는 헌재가 충분히 그런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정작 헌법재판 그 현장에서 대통령 측의 방어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법률적 방어 논리라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이를테면 뭐 계몽령이라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든지 무슨 뭐 달그림자라든지 이런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면서 방어권 보장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비단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에 대해서 현직 검사장, 그러니까 이영림 춘천지검장도 오늘 그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래픽이 준비되면 이제 같이 보실 텐데 이영림 춘천지검장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일제 재판부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 의사의 1시간 반에 걸친 진술을 경청을 했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난 6차 변론 때였던 것 같은데요.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그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했던 윤 대통령의 요구를 이제 묵살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충분히 뭐 이게 내부망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춘천 뭐 지검장 고위 검찰 간부죠. 할 수는 좀 있다고는 보는데 다만 법률가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 지검 그 고검장이 검사장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팩트 위주로 얘기했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런 재판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비유법을 쓰는 거는 저희 같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그걸 법률가가 그렇게 이제 안중근 의사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그 동의성 측면에서 조금 좀 그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하려다가 변론 제기했잖아요. 근데 단 50분 만에 종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 실력만 한 거예요. 이런 점들.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을 개정된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증인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는 게 그건데 그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단 검찰 말이죠. 조사 말씀하시는 검찰 조사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사건 기록 송부받는 거는 하면 안 되게끔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돼 있는데 그걸 지적하니까 아니 우리가 정보를 안 받고 사본 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논리는 사실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기엔 궁색하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조목조목 그 법률가로서 현재 검사장으로 지적했으면 조금 좀 더 나았을 텐데 팩트 위주로. 근데 그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니까 더 불필요한 논란을 자극하는 것 같아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고 헌재의 태도는 문제 삼을 수 있으나 조금 비유의 방법이 조금 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정한 것도 중요한데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속속 나오거든요. 저는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 헌재를 흔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특별히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 삼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시작부터 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금 그 문제 제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헌법재판관들 개개인의 성향과 그 가족들의 사회적 활동까지 문제 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종의 이제 우리 헌법이 금하고 있는 연좌제 논리 같은 걸 편 거거든요. 그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이어서 계속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을 심어주려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했다고 생각하고요. 좀 아까 그 춘천지검장께서 그런 비유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안중근 의사가 일제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언행을 보십시오. 본인이 했던 얘기도 다 이제 그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본인이 앞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랬다가 1분 30초 지나서 계속 인원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90분이라는 증인신문 시간을 한 증인당 엄격하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총량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헌재의 소송 지위를 안 따를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시간으로 규제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의 발언도 규제한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재판 말미에 최후 진술의 시간을 줄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무슨 시간 제한 같은 걸 두지 않겠죠. 저는 현직 그 검사장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 대단히 유감스럽고 더군다나 이 엄중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대통령 파면에 관한 헌법재판이 진행되는데 그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법률적이지 않은 논거를 들어서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헌재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내일도 뜨거울 전망입니다.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등이 출석하는데 쟁점 짚어본다면요? 내일이 아마 마지막 변론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만일 마지막 변론이 된다면은 내일이 중요한 분수령의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체포조를 국회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경찰청장인데 경찰청장이 사실 지금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아마 내일 불출석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봉식 서울청장이 현장 지휘관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영등포서의 인력 지원 어떻게 운영했는지 아마 그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하죠. 그 조성현 대령 그분은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데 두 분의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본인은 그 검찰 진술과 말을 바꿨어요. 근데 이 조성현 대령이 과연 내일 어떤 얘기를 할지, 특히나 이제 본인이 입장에서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아주 실질적인 현장 지휘관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고 그다음 병력을 운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이라는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조성현 대령은 헌재 재판부가 직접 이렇게 지명한 증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일 증인의 좀 말하자면은 그 중요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오염돼 있다고 얘기 나오는 홍장훈 전 차장에 대한 보고 여부와 그다음에 사전에 이제 말하자면 이걸 그렇죠. 그 이제 정치인들 검거조 체포조 관련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사전 보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조 원장과 상의가 됐는지 이런 점들도 내일 아마 조태용 원장이 아마 저는 진술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런 측면들이 아마 마지막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3명이 증인 출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8차 변론 기일이고요. 지금까지 계획한 거로는 이제 마지막 기일인데 앞으로 추가 기일이 있을 것인지. 근데 어쨌든 그 헌재에서는 증인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았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더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헌재가 추가 기일 지정에 관해서 결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헌재 공보관도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제 매번 재판 전후로 평의를 진행을 하는데 아마도 그 평의에서 추가 기일 지정에 관한 결론이 안 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론은 종결하고 다만 최후 진술, 피청구인 측의 최후 진술을 위한 그 추가 기일이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2차례에 걸쳐서 최후 진술이 있었거든요. 물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들을 통해서 최후 진술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후 진술 기회가 뭐 한 번 이상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2월 중에 재판을 끝내고 그다음에 결정까지 보통은 한 뭐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럼 3월 중순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 그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신청한 증인들이 한덕수 총리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문하는 추가 기일을 더 지정할지 아니면 최후 진술을 하는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아무튼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추가적인 증인 신문은 하지 않고 아마도 최후 진술을 하는 그런 추가 기일 지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최후 진술 일정이 잡힌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 이달 말에도 선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2말 3초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전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무회의가 제대로 개최가 되는 적법성과 그것의 유법성 여부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이상민 장관이 어제 증언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확인해 줄 수도 있는 분이고 그다음에 아직도 쟁점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그런 증인들의 배치되는 증언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헌재가 물론 더 안 한다고 평의해서 뭐 그 결론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우파 진영 쪽에 광장의 열기들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최종 종결자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그리고 뭐 이건 아까도 앵커께도 말씀하셨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년에 그런 얘기했어요. 재판의 결과 과정 모든 게 다 공정하고 적법해야 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인이 그 판사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들에게 주문했던 것이기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여야 진보 보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정해 보이는 측면에서. 그래서 저는 너무 시간에 쫓기는 것. 180일이 지금 저는 3분의 1밖에 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서두른가? 물론 다 지키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문제 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은 드리고 싶어요. 탄핵 시간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서 여권 잠룡들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회에서 개원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여러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한번 볼까요? 상황인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예. 오세훈 시장이 오늘 국회에서 개원 토론회 개최했고요. 바로 그 시간에 원희룡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예. 헌재가 공정성을 잃었다 이야기를 했고, 안철수 의원이 오늘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방문했고, 홍준표 시장도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예방을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내일 대구에서 이제 특강을 할 예정이고요. 예, 이런 정말 다들 움직임이 바쁘네요. 그렇긴 한데 지금 여당은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을 지지자들이 반대하고 있고, 또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지도부를 포함해서 이제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조기 대선을 공론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명시적으로 예. 이제 조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또 이제 막상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60일 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분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저 개원 토론회를 개최할 때 많은 의원들이 그 토론회 현장을 찾아가서 사실상의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 예. 이런 평이 나왔는데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국민의힘 의원 48명이 갔다고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요. 예. 오늘 특히 이제 오 시장이 저 행보가 주목받았던 건 개헌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대권 의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개헌과 내란 사태와 맞물려서 이제 육공화국이 거의 수명을 다하는 거 아니야?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권력 구조도 바꾸고 뭔가 그동안에 누적됐던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마당에 어쨌든 차기 대권 후보로서 여당 내 굉장히 유력한 이런 서울시장이 저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뭐 이게 이제 차기 대권을 의식한 이제 그런 그 토론회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일종의 이제 그 오늘 그 개헌 토론회에서 밝힌 비전도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눠서 뭐 5대 이 강국 이런 어떤 비전을 내놓은 거여서 아마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되면 예. 본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포석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가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들 요즘 개헌 얘기할 때 이제 정치 구조를 얘기했는데 네. 오늘 오세훈 시장은 그 지방 분권을 중심에 두고 개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본인이 이제 사선 서울시장이고 그다음에 지방 분권이라는 건 매력적인 어젠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지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도권 일극 체제를 좀 극복해야 되겠다는 건 매우 매력적인 것이고,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애매한 지점에서는 정책 어젠다를 통해서 본인이 자기의 그 미래를 소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꺼냈다가, 그러니까 민감한 의제들을 꺼냈다가는 또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렇게 정책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대권 주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큰 틀의 그런 이제 혁신적인 어젠다들을 꺼내냄으로써 본인의 존재감과 상징 자본을 저는 좀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계파 갈등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란히 지난 대선 패배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내나 주목받고 있는데요. 녹취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에서 진 거는 제일 큰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저희 부족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죠. 준비도 부족했을 거고 자질도 부족한 점이 있고 과거의 이력들에서도 흠잡을 때가 있는 것이고요. 제 책임이 제일 큰데 저는 그 책임을 부정한 일도 없고 또 그 책임 때문에 이때까지 정말 목숨 걸고 살아오고 있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의 내 탓이요. 반성문을 지금 줄지어 내놓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그 민주당 내에 이른바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이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 다시 말하면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낳게 된 책임을 둘러싸고 서로 상대방 탓이다. 이런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첨예하게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대로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걸 후회하고 네. 그로 인해서 결국 정권을 넘겨주게 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후보자로 나섰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해서 본인 책임이 크다 이러면서 좀 갈등을 진화하는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나온 이제 발표가 내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난다. 그리고 예. 임종석 실장, 뭐 김부겸 전 총리 쭉 이른바 이제 비명계 대선 후보군이죠. 여기를 예. 만날 예정을 일정을 예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발표가 나와서 예. 지금 민주당 내부가 어쨌든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 막 이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가 예. 좀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합 행보를 가져가겠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런 의중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 저는 이제 조금 더 박 의원님 말에 제가 이제 동의하면서 또 다른 속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좀 잘 뜯어다 보면은 저기서 내 책임이요의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발탁한 내 책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과 그런 뭐 자기의 스타일대로 한 독선적 이런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해서 내가 그런 정권 교체에 단초를 제공해서 이거 내 책임이라는 얘기인데 자세히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저격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리에 있어서도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더 강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으면서 본인의 예. 책임론을 인정하면서 또 친문의 공간도 열어주는 거라고 좀 보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저 행보는 저는 굉장히 저거는 말하자면 고육지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예. 지금 한 달째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나가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려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정책에 있다는 건 다들 뭐 알고 계신 사안이니까. 근데 왜 그러느냐? 근데 백약이 무효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신뢰의 리스크,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던 약간 독선적인 그런 이미지까지 이게 다 예. 얽혀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한번 본인은 돌파구도 지지율에 대한 답보 상태의 돌파구도 마련하고 예. 지금 조기 대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합 행보를 함으로써 본인의 당내에 대한 그런 어떤 포용에 대한 비판도 좀 누그러뜨리자. 아마 이런 어떤 말하자면 본인이 고육지책 같은 그런 선택의 전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쨌든 진영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비명계를 끌어안아야 되는 그런 숙제인데 네. 그럼 비명계가 끌어안힐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장 유력한 그 선두 주자이자 예. 이 현직 당 대표인 예.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미는데 예. 그 손을 뿌리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통합에 나서달라, 통합 행보에 나서달라 이게 주문이었잖아요. 예. 근데 통합 행보에 나서겠다, 만나서 예. 대화하자라고 하는데 뭐 그걸 갖다가 좀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이 변수 혹은 가장 큰 분수령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과일 겁니다. 그 선거법 항소심 결과 1심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예. 민주당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와 흔들림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개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뭐 선거법 재판 결과가 지금까지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네. 뭐 그 뒤에 이제 민주당 그 내부의 흐름은 별다른 흐름 없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이제 네. 대권 가도록 가겠지만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개파 간의 갈등이나 조금 다른 흐름 이것도 좀 다른 향배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비명계를 끌어안는 이재명 대표의 손을 뿌리치기 어려울 것이다. 선거법 항소심 결과 이게 개파 갈등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그럼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영향이 크죠. 결국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똑같은 시정을 받는다면 이 간극과 균열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까지 계산하고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근데 전 이재명 대표가 그것은 가장 상수고 또 하나의 변수는 이재명 대표가 얼만큼 컨텐츠가 있고 진정성 있는 포용과 통합인가. 말로 포용과 통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지금 만일 대표 경선할 때 추대받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후보 경선할 때. 예. 그때 지금 권리당원에 대한 숫자를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재명 대표는 다른 당상 같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양보라든가 권리당원 비중 좀 줄이고 여론조사 비중을 높게 하는 룰 개정 같은 경우.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가 통큰 좀 자신의 그런 것들을 보인다, 정치력을 보인다 하면은 진짜로 포용과 통합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무늬만 통합 혹은 말로만 통합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3월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와 학교 선생님은 너희를 지켜주는 슈퍼맨들이야. 근데 학교 선생이 죽였습니다. 하늘이는 2월 10일 날 죽었고 하늘이 동생이 2월 9일 날 생일입니다. 앞으로 동생 생일 파티를 어떻게 줍니까?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 같이 죽을 생각으로 맨 마지막에 가는 아이에게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에 들어오게 하여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분들은 하늘이법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 전에 무단 외출해서 흉기를 사러 학교 인근 주방용품 판매점을 방문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부검 결과 김 양이 날카로운 도구의 여러 부위가 손상돼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 교사의 범행 동기 등을 본격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검은색 봉투를 들고 걸어갑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듯 하다가 차에 올라탑니다. 지난 10일 대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입니다. 범행 당일 오후 1시 19분쯤 A 교사가 몰던 차량이 학교를 빠져나갔다가 30여 분 뒤 들어오는 모습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단 외출해 인근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범행했을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겁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주면서 A 교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씨의 진술에만 의존해왔는데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범행 동기와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 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해선 관계자를 일부 조사했고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나 차량이나 이런 필요한 재반의 압수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교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인할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김양 부검도 진행됐습니다.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 즉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여러 곳에 손상을 입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진이 A 교사에 대한 소견서 내용을 확보했는데 5년 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복직 직전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담당 서장을 팀장으로 형사과 전체와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사이버수사대가 지원하는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또 유족에 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인터넷상 글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규수입니다. 고 김하늘 양이 열혈 축구 팬이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축구계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 양이 다니던 학교와 빈소에는 궂은 날씨에도 온종일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은 가수 장원영과 축구를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빈소에는 아이돌 그룹과 붉은 악마, 축구 관계자 등의 근조화환이 가득 늘어섰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의 열혈 팬이던 하늘이. 하늘 양 아버지는 이번 시즌 홈 개막식에 입혀주려고 사놓은 옷을 들고 다시 한번 슬픔과 울분을 토합니다. 홈 개막전 때 처음 입으려고 했는데 저희 하늘이는 이 옷을 입지 못하게 됐어요. 축구계는 일제히 애도를 표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황선홍 감독은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고 하늘이를 추모했습니다. 너무 어리고 또 축구를 좋아한 아이기 때문에 더 슬픔이 많고 가슴이 좀 아픈데 좋은 데서 그냥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고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늘아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하늘이가 다니던 학교 담장 앞에는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꽃과 과자, 손편지들이 길게 놓였습니다. 내리는 눈과 비에 추모 물품이 젖지 않도록 우산과 비닐도 동원됐습니다. 학교 1층에는 분향소가 설치됐고 궂은 날씨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하늘 향해 넋을 기리고 이런 비극이 절대 반복돼선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이가 선생님과 그 다음 보호자에게 인계될 때 정말 안전하게 누구나 다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되는 쪽으로 꼭 시스템이 잘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늘양의 발의는 14일에 진행돼 대전 추모공원에서 영면에 들어갑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 김하늘양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오늘 오후 대전 시내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하늘양 빈소에 도착해 조의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최상목 대행 측은 김양의 부모님이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아이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는 말을 듣고 조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주호 부총리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새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 안전 점검을 완료하고 교원이 폭력성 등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교육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고 김하늘 양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호 부총리와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장 학교 안전 점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를 비롯해 학교 내 안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과 후에도 아이들이 남아있는 늘봄 학교와 돌봄 교실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 관리에도 직접 개입할 방침입니다. 교직 수행이 곤란할 정도라면 일정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행정규칙으로만 있는 조항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 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소 교원의 정신건강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3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다음 달 존속살해와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미의 한 중학교 전직 교사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2월에는 3살짜리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우울증과 다른 정신질환을 앓아서 휴직 중이었고 구속 기소 직후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급발진이 있었다는 운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입니다. 호텔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차선을 거꾸로 달리다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 차모 씨는 당시에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혹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는데 1심 재판부 역시 차량 급발진이 있었다는 차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 씨의 차량 가속 제동 장치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고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차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며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금고 5년이 이제 그 업무상 과실치사로서 할 수 있는 이제 최대치라고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인데 지금 7년 6개월에 나온 것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병합을 통해서 2분의 1까지 가중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 최고형 수준의 선고지만 유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거란 점에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서울시가 강남권에 지정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5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14개 단지와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 구역 외에는 부동산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5년 만에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의 거래가 자유로워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는 곳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으로 대치동의 은마와 미도, 개포 우성 1, 2차,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등이 포함됐습니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유지되는데 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사라진다 할 때까지는 저희가 현재까지 지정하겠다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선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구청장 허가가 필요 없고 실거주 의무도 사라집니다. 서울시는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 지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지역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장기적으로 상승 국면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최두휘 기자입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아파트의 경우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은 잠실 등 강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투자를 망설였던 수요층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거래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역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화된다라는 부작용이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과열 현상이 지역적으로 확산이 된다거나 장기간 추세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이에 더해 대출을 옥죄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 예정인데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제의 효과를 또 희석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계속해서 급등 현상이 이어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매수자 상당수가 갭 투자 수요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의 전세 물량이 늘어나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거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관련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143만 대, 현대차 그룹이 100만 대, 한국 GM이 42만 대를 미국행 배에 실었습니다. 대미 수출액의 30% 가까이는 자동차가 담당한 셈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칼을 휘두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업계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현실화한다면 앞서 25% 관세를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보다도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 현지 공장을 풀가동하더라도 현 수출 물량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국내 생산량의 90%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GM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자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관세 또한 치명적입니다. 다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절반 이상을 한국 기업이 생산한다는 점, 당장 미국 업체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수위 조절 가능성은 있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피해를 보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즉 TSMC를 겨냥한 조치만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조금 때문에 그런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오래전에. 예, 저는 타겟은 메모리가 아니라고 봐요. 타겟은 시스템만 TSMC. 연쇄적인 미국의 관세 조치에 정부도 우리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요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풀모, 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수출 효자인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관세 도마 위에 오르면서 가뜩이나 힘든 산업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국 남성 무용수로는 처음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가 아직도 믿기지 않아 매일 상을 꺼내본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박윤재는 친구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박윤재가 마치 하늘을 날듯 우아한 공중도약 점프, 그랑주대를 연이어 깔끔하게 뜁니다. 180cm가 넘는 큰 키지만 여전히 얼굴은 앳된 소년에게 콩쿠르 우승은 그야말로 꿈만 같습니다. 우승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서 매일같이 받았던 상을 다시 꺼내보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대회 참가만으로도 벅차 눈물이 났지만 후회 없이 즐기고 오자는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감정 표현도 몸에서 나오지 않고 긴장한 모습은 무조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무용수로서 느꼈던 신체의 콤플렉스도 나만의 매력으로 극복했습니다. 다리가 두꺼워서 몸이 무거워 보인다? 엄청나게 콤플렉스였어요. 자신의 매력으로 살리고 색깔로 살려서 점수를 잘 받는 것 같아요. 프로 발레리노 못지않게 의젓한 박윤재는 친구들이 장난쳤던 얘기를 하고 나서야 10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처음 만났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신이라고 옆에도 가지 말라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몸 한 번만 만져봐도 되겠냐. 5살부터 누나를 따라 밤까지 춤을 췄던 박윤재는 이제 세계 최고의 파리 오페라 가르니의 무대를 위해 더 높은 비상을 꿈꿉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그룹명 변경을 선언하며 본격 독자 행보를 예고한 뉴진스 측이 외국 국적의 한이 불법 체류 논란 보도와 관련해 한이가 어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새 비자를 발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멤버 부모들은 언론 대응을 위해 만든 SNS 계정을 통해 한이의 국내 체류 자격에 대한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도어를 소속사로 적은 비자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될 수 있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부모와 당사자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당사자가 아니면 어도어만이 줄 수 있는 개인 정보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군과 교전이 재개될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아랍권 신문 아샤르크 알 아우사트는 최근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지휘관이 이스라엘의 추적을 피해 휴대전화기 전원을 끄고 은신할 것을 대원들에게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 소식통은 애초 이런 지시는 6주간의 휴전 1단계가 끝날 때쯤 하달될 예정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조기 휴전 중단에 대비해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우리나라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신일 이나현이 출전한 4개 종목에서 모든 메달을 따내는 등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남자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추가한 이승우는 모두 9개로 우리나라 동계 아시안게임 통산 최다 메달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승은 선수와 이나현 선수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은 좀 텀이 길게 열렸었잖아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다는 게 참 운이 좋은 선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긴 선수 생활을 돌이켜보는 시간도 됐고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러운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목이 무겁게 올 줄 몰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출전한 거여서 막 긴장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재밌게 하고 온 것 같아요. 여자 프로배구 정관장이 시즌 처음으로 2위로 도약했습니다. 정관장은 메가와 부키리치 쌍포가 39점을 합작하며 IBK 기업은행을 3대 0으로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현대건설과 같이 승점 53점을 기록한 정관장은 승리에 앞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남자부 4위 우리카드는 23득점을 올린 니콜리치를 앞세워 한국전력을 3대 1로 누르고 봄 배구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아지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는 등 아침에 비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며 추위가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날이 추워지면서 내렸던 눈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에는 대기도 매우 건조한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불씨 관리 더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춘천 영하 9도, 대전 영하 6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7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겠고 주말에는 제주도에만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나이트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